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현재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조 바이든 후보가 253명의 선거인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0 미국의 선택은 누구일까요? 중요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반찬 토론 시간입니다. 의료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꾸준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 아니다, 감시 장비를 두면 의사의 소극적인 수술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여러분의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2부는 노무상담 시간인데요. 오늘은 산재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윌리 넬슨과 노라 존스가 함께 부른 Baby It's Cold Outside 전해드리면서 출발합니다. 네,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 시간입니다. 자, 올해 수술 사고로 6살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가 의료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공감을 얻어서 정부는 숙고 과정에 있다는 답변으로 입법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하지만 의료계는 일부 의사의 일탈을 근거로 감시장치를 두는 건 득보다 실이 크다며 반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수술실 사건 사고와 함께 이어져온 수술실 CCTV 의무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저는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네. 청취율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네. 오늘 오전에 제가 접했어요. 네. 슬라생은 얼마인지 제가 아직 모르는 상태고 네. 차라리 안 듣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타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성적 어떻습니까? 팀장님 나오는 방송.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것도 함께 만들어가면 돼요. 조금씩 올려가자고요. 예. 그 말만 지금 2년 가까이 하고 계신 거예요. 2년 됐어요, 제가 여기 나온 지. 아, 저희도 좀 신경 써주세요. 함께 책임지려면 제가 매일 나와야 돼요. 예. 하루가 좀 부족합니다. 예. 예. 지금 담당 PD가 그 슬라생도 나쁘지 않다고. 그거 봐요. 왜 그래요? 제가 잘 모르면서 왜 저를 추근합니까? 자, 앞으로도 주 1회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논란인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맞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게 부담일까 아니면 안심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CCTV를 확인한다라는 거는 이미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있다고 해서 안심은 아닐 것 같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어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분쟁이 벌어졌을 때 이걸 예.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있는 게 맞죠. 환자들 입장에서 사실 예.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이게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의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주지 않을까, 이런 예. 약간 마음의 안심 정도인 거지. 사실은 대다수의 의사분들은 또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있다고 여기 수술해야 되는데 CCTV 있네, 내 마음이 좀 더 안심된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팀장님 본인이 수술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CCTV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있는 게 그래도 낫겠죠. 예. 예. 그러나 그런 상황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좀 관행이었습니다.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사건도 있었고, 환자의 동의 없이 주치의가 바뀌는 유령 수술, 또 가록 마취 상태에서 환자에게 행해지는 또 성추행과 성희롱 등이 있었는데, 네. 환자만 동의하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고가 연이어 터지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 CCTV도 의무화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더 많은 사건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CCTV가 설치가 되면 물론 대다수의 의사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보다는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는 좀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CCTV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의사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예. 의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환자하고 의료진의 어떤 신뢰가 붕괴되는 거에 좀 유감을 표했고요. 예.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는 감시와 견제 대상이 아니라 상호 신뢰의 관계라는 건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 그 상호 신뢰를 깬 거는 사실은 의사들인 건 맞거든요. 그러나 모든 의사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 이 점이 훼손된다면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입증된 사고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게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더 열심히 수술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우리는 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다루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 상호 신뢰 관계라는 것은 좀 입장을 좀 손을 그렇죠. 들어주긴 좀 어렵네요. 왜냐면, 의사와 환자가 서로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그걸 치료하는 게 의사인데 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신뢰관계가 중요한데 네. 그걸 깨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감시다 이런 그렇더라고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환자 입장에서도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는 않지만 그 사생활 침해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환자 신체 부위가 녹화된 자료들 또 어떻게 보관할지 예. 이거를 만약에 갖다가 또 돌려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성형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뭐 할 때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이야기는 많이 지금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면들을 좀 생각해서 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사고와 이걸 또 인정하지 않는 의사들 그 사이에서는 CCTV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의견은 오랜만에 합치하네요, 저랑. 그래요. 예. 그럴 때도 있어야죠. 예. 예. 저희가 월요일에 경기도와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곳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경기도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저희 방송에서. 그렇죠.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도민 2,000명 대상으로 해서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예. 인터넷 조사 방식이었고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19%포인트인데 조사 대상의 93%가 수술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18년 조사에는 87%였는데 의료사고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 90% 이상 사실 CCTV를 단다고 해서 뭔가 의료 행위가 달라진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예. 내가 정말 열심히 해왔다라고 하면 CCTV를 다는 것에 대해서 의사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것부터가 사실은 신뢰가 좀 깨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의료 사고 터지고 문제는 뭐냐면 법정으로 가게 되잖아요. 예. 그럼 어떤 진술이라든지 증인 채택을 할 때 이 수술이 잘못된 것인지를 증명하려면 또 다른 의사가 와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같은 업계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CTV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지금 승소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의료계 안에서의 좀 어떤 반성이라든지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낙인이 찍히잖아요. 예. 저 의사 이번에 이렇게 했다. 그렇게 되면 약간 소위 말해서 약간 의사들 사이에서 의료계에서 좀 왕따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같이 해결이 돼야지 CCTV만 설치됐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사 되실 때 다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리의식이 어떤 문제인데 그런 것들부터 좀 함께 변화해가지 않으면 저는 이런 분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애청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7774번님께서는 감시 카메라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253번님 당연히 CCTV 설치해야 됩니다. 4471번님 분쟁의 소지가 심각하다면 설치해야죠. 최소한 억울한 경우는 없어야 하잖아요. 라고 하셨고
9676번님은 일단 달고 수술 동의서 받을 때 녹화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같이 동의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싫어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하셨고. 그거 좋은 생각 같네요. 예. 4471번님께서는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이러다가 개인이 가지고 다녀야 하는 휴대용 블랙박스가 상용화되는 그런 세상이 오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예, 본인이 이제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건 정말 피치 못할 실수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방지 효과가 반드시 100%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카메라가 달렸다가 수술을 뭐 더 잘하겠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렇죠. 행동들은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게 뭐 저의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네네.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보라 최영진 이현웅님께서는 자동차에도 블랙박스가 있어서 과실이 있듯이 의료 행위를 해도 과실로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 역시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CCTV 설치하고 정말 위험한 수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의사들이 그런 걸 꺼리게 되는 좀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수술은 꼭 필요한데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 수술이에요. 예. 그러면은 CCTV가 보고 있다. 그러면 선뜻 나서서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이거를 하지 않는 의사들도 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예, 네. 거기다가 추가로 좀 소극적인 의료 행위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괜히 좀 불안하고 실수할까봐. 네네. 그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저번에도 뭐 말씀을 나눴지만 저희 방송에서 경기도를 포함해서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좀 운영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 경기도 중에 2018년 10월에 안성병원 시작으로 해서 지난해 5월부터 6개 공공병원에서 지금 CCTV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수술 3,800여 건 중에서 환자가 촬영에 동의한 비율이 한 67% 정도 되더라고요. 예. 아까 그 CCTV 찬성한다라는 때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전북에서도 도내 공공의료기관 3곳의 수술실 CCTV 설치가 돼 있고요. 강남 성형외과도 고객 유치 위해서 CCTV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대기실에서 수술 장면 실시간으로 또 볼 수도 있게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는 해도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의료계가. 근데 이게 어쨌든 더 늘어나겠네요. CCTV 설치는 지금 굉장히 낮은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한 1,700여 곳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설치율이 14.1%, 추가 설치 의향 가진 곳도 15%.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이런 좀 목소리가 나오면 변화는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의사 니들 나쁜 놈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설치를 좀 의무화하는 쪽으로 국민들도 좀 이렇게 방향을 모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8666번님께서는 자동차 블랙박스도 있는데 수술실 CCTV 당연히 필요하고 지금 논하는 것 자체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떳떳하게 수술하면 반대할 이유 없잖아요. 솔직히 요즘 정보도 많고 누가 100% 신뢰감 갖고 수술 때 오릅니까 하셨고. 네. 7117번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술과 관련된 의료 분쟁 발생 시에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 입장에서도 맞아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8899번님 찬성합니다. 행동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국민 입장에서는 대부분이네요. 정말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뭐 각종 조사들만 봐도 환자들이 불안해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고가 뭐 여러 번 발생하기도 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 때문에 사회가 그야말로 좀 떠들썩했었잖아요. 이런 게 문제인 것이에요. 이런 게 우리 사이의 신뢰를 깨고 있는 거고 2016년에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에 영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아, 그렇죠. 그때 당시 증거 없애고 사망진단서 허위 발급한 적도 있고요. 올해 3월에 6살 아들 편도 제거 수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 아버지께서 국민청원 올렸잖아요. 근데 CCTV 영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고 올해 3월 지방흡입 수술 받은 다음에 뇌사 상태 빠진 아내 남편이 CCTV 영상으로 확인했고 최근에 보도되는 걸 보면 CCTV를 가족들이 나서서 확인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지난번에 보니까 아들 잃은 어머님께서 그 CCTV를 10,000번도 더 돌려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CCTV가 있어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어떤 의료계 도움이 없으면 결국엔 가족들이 나서서 이 모든 걸 떠안아야 되잖아요. CCTV 달아놓고 철저하게 좀 규명해야 할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준이찬이 파파님께서도
의사 본인들이 늘 떳떳하면 CCTV 달든 말든 상관없겠죠. 의료사고가 있어도 일반인들이 파악하기 힘들고 의료사고와 위험한 수술에 대한 기피와 소극적 치료에 대한 좀 더 무거운 가중처벌 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KYH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다 필요 없고 의사고 포함해서 의사 가족분들이 수술을 받으셨는데 환자 가족이 잘못됐다. 그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 하세요. CCTV 설치 안 할 겁니까? 국민의 의견입니다. 이게. 그 의료 사고가 증명되더라도 좀 예. 솜방망이 처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곳 가가지고 다시 개원하는 의사들 상당히 많아요. 실수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두루두루 좀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야말로 좀 CCTV 반대한다 이런 분들이 없으시네요. 네. 예. 자, 사고 계속되면서 꾸준히 이야기 나오고 있고 국회에 법안도 등장하고 있는데 의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가 계속되면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죠. 신해철 씨, 예. 돌아가신 날이었는데 의료사고 사망 후에 또 성형수술하다가 세상 떠난 20대 청년의 사건이 함께 알려진 이후에 2015년하고 지난해 5월 두 차례 수술실 CCTV법이 발의됐는데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있어요. 두 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고요. 예. 9개 그 의료계 학회에서 관련 성명 발표했는데 CCTV 설치가 환전의 안전 보장보다는 안전한 수술 환경을 좀 해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에서는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수술할 때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한 수술 좀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커져서 오히려 환자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이 한 의사가 여러 수술 돌아가면서 집도하도록 만드는 좀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조금은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 빡빡한 수술 스케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은 대형 병원 같은 데서 수술 잘한다고 소문난 분들이 있어요. 예. 잘하신다고. 그럼 그분들한테 받고 싶죠, 개인적으로.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정말 촘촘히 스케줄이 계속 짜여져 있거든요. 그럼 맞아요. 어려운 수술만 딱 끝내놓고 그 이후에 뭐 봉합이라든지 이런 건 좀 다른 의사가 와서 하는 경우가 그래서 비일비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기술에 있어서 좀 우리 의료진 분들도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사실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더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예, 참 나눌 이야기가 많은데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또 끝났습니까? 예. 예. 일단은 어느 정도 필요한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CCTV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전에 말씀 나눠봤지만 어떤 그 동영상의 유출이나 또 보관 문제 이런 대안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 사건 지나가고 나서 여론이 좀 잠잠해졌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 힘을 모아갖고 좀 더 국민들도 몰아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 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을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 요즘 건조한 공기와 미세먼지 그리고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안구 건조증 환자 수는 2009년 167만 명에서 2019년 267만 명으로 최근 10년간 무려 약 100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안구 건조증의 증상과 원인 또 인공 눈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식약처의 정현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100만 명, 주변에서도 예전보다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이 정확하게 안구 건조증 어떤 증상입니까? 네,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을 이루는 구성성분, 즉 지방분, 수분, 점액 중 특정 성분이 부족해 눈이 건조해지는 모든 증상을 말합니다. 예. 눈이 따끔거리거나 통증이 느껴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증세도 안구 건조증 증상의 하나입니다. 예. 안구 건조증은 왜 생기는 겁니까? 네, 노화로 인해 눈물 분비량이 감소되어 생기기도 하지만 당뇨나 고혈압 등으로 몸 전체가 건조해져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으로 한 곳을 응시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 깜빡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안구 건조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예.
안구 건조증 있는 분들 중에 인공 눈물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공 눈물도 종류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다 인공 눈물로 알고 있지만 의약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는 일회용 인공 눈물은 주로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예. 또한 카르복시 메칠 셀룰로스라고 CMC라 불리는 성분의 제품은 주로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팔리는 제품의 성분입니다. 예. 전문 의약품이나 일반 의약품 모두 수분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인공 눈물은 근본적인 치료보다 증상을 개선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신의 눈 상태를 먼저 정확히 진단받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좀 많은 분들이 그 스틱처럼 생긴 일회용 인공 눈물을 자주 사용하는데 한 번에 다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 괜찮습니까? 네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인공 눈물에는 장기간 사용해도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소량의 보존제가 사용되고요. 예. 보존제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사용 전에 용기에 표시되어 있는 사용기한을 잘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네네. 또 작은 투명 용기에 들어있는 일회용 인공 눈물은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뚜껑을 개봉하고 나면 즉시 사용해야 하고요. 남은 약액은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예예. 남겨두었다가 여러 번 사용하시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깝다고 계속 재사용했었는데 안 되는군요. 네네네. 예. 아깝다고 재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예. 사용 전에 인공 눈물 색이 변했거나 혼탁해진 제품이 있는 경우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인공 눈물 같은 안약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우선 안약을 사용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예. 안약 투입 후가 직접 눈에 닿으면 세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요. 점안할 때 눈을 위로 향하게 하고 예. 아래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당긴 후 자극이 덜한 흰자이나 빨간 살 부위에 살짝 떨어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또한 많이 넣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너무 많은 양을 흘러내려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정해진 양만큼만 넣으시고요. 예. 눈을 깜빡이지 말고 30초 정도 눈을 감고 있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약처의 정현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들으시고 2부로 돌아올게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 125명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부터 전해드립니다. 125명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지속되는 모양새인데요. 일각에서는 젊은 층이 클럽 주점 등에 몰렸던 헬로윈데이의 영향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최근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을 비롯해 가족 지인 모임, 직장 사우나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 발병이 이어진 데다 충남 천안에서 콜센터 집단 감염이 새로 발생해 확진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충청남도는 천안시 신부동의 한 콜센터에서 직원 1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어제 감염이 확인된 40대 직원과 접촉이 확인돼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콜센터 누적 확진자는 모두 20명으로 늘었으며 아직 최초 감염 경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천안시는 콜센터가 위치한 건물에 입점한 점포 14곳 관계자들을 모두 검사받도록 했으며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 전화번호 1332입니다. 엄마 돈 좀 보내줘. 혹시 이런 카톡 메시지 받으셨다면 의심부터 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자녀나 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피해 금액이 무려 3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수법 이렇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나 문자를 통해서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하며 접근하고요. 자식을 가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보내달라거나 비밀번호, 핀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겁니다. 전화를 하자고 하면 지금 전화가 고장나서 전화를 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자, 하지만 이런 경우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종 메신저 피싱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부 기관 방문을 막거나 비대면 조사를 하겠다며 수사당국을 흉내내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사칭하거나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됐으니 수사에 협조하라는 건데요. 지난 1월에는 검사 행세를 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20대 취업준비생이 속아 극단적 선택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에게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수사기관에서 전화상으로 당신 언제 무슨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구속될 수 있다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추궁하는 경우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절대로 돈을 건네거나 개인정보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보신 경우에는 즉시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내년 6월입니다. 네, 정부가 올해 국가 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2주 뒤에 발표합니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건강검진 수검률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직원이 검진받지 않으면 직장에 과태료가 부과되죠. 또 건강검진을 미뤄놓은 사람들이 연말이란 기한에 쫓겨 한꺼번에 병원으로 몰리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2020년 건강검진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셋째 주쯤 최종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엔 노동법 백과사전을 펼쳐봅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을 때 또는 사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로서 업무가 원인이었다면 산재법에 정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와 관련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열려 있는데요.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날이 부쩍 추워졌어요. 아, 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요. 저도 네. 오늘 오리털 조끼를 입고 왔습니다. 아, 오리털 조끼를 입고. 네. 굳이 조끼 유형까지. 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산재보험에 대해서 일단 대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건 다 아실 텐데요. 예. 대신에 가장 중요한 게 무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일하시다가 다치면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으니까 보험급여에, 그러니까 보험료에 보험 수령하시는 급여에 변동이 없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또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산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4일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다치신 날로부터 연속적으로 4일 이상을 치료를 해야 된다거나 쉬어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치료가 단 1회에 불과하더라도 우리 의학적 소견이 4일 이상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스갯소리로 그냥 조금 다쳐서 병원 가면 진단 2주 나오더라.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네. 아니, 그러면 일하다가 다치면 무조건 산재 보상이 되는 겁니까? 사실 일하시는 분들의 유형은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일하시던 중에 다치시면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산재보험 역시 적용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근로자라는 거는 회사에 지휘명령 받으면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직원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직원들 분을 신분이 상용 근로자든 일용 근로자든 아르바이트 근로자든 단시간 근로자든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다 적용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유형이 있어요. 우리는 워낙 다양한 형태의 근로 제공하시는 분들의 유형이 나타나니까 되게 프리랜서 계약을 했거나 업무 도급 계약을 하셨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직원들하고 똑같이 일을 제공하시면서 계약만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면 그거는 계약의 형식에 불과한 거니까 이분들은 실질은 근로자로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고 그 공상 처리죠. 사업주가 임의로 치료받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공상 처리로 산재 처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정말 경미한 부분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로한테 그냥 보험 그 병원비하고 조금 뭐 다른 위로금 같은 거 받으시고 끝내실 수 있지만 예. 뭐 되게 중대한 재해거나 사고가 많이 나서 좀 크게 다치셨다고 하시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치료가 얼마나 걸릴지 그다음에 후유증이 있어서 어떻게 치료할지 또 장애가 남을지 예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때는 공상 처리로 끝내시는 것보다는 산재 처리로 하시는 게 맞아요. 후를 위해서. 그렇죠. 후를 위해서. 예. 그렇다고 또 문제는 뭐냐면 공상 처리 받았다고 해서 산재 나중에 산재 신청을 못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공상 처리 받으셨지만은 산재 처리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산재 처리에서 우리 그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이 그 금품이 있으니까 그 예.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을 하니까 그 차액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나중에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렇게 공상 처리로 많이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우리 그 원청에 일군건설이나 원청에 있어서는 그 광급공사에 있을 때 산재 발생률이 높으면 감점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요. 보험료가 올라간다. 네, 이런 오해들이 있으셔서 공상 처리로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많아요. 오해라는 것은 네. 그냥 뭐 사업주 같은 경우에도 산재 처리를 해주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험료가 무조건 오르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재보험 처리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공식이 있어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는 100% 부담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부담하지만 3년간 납부한 보험료하고 산재급여 비율을 계산해서 그 증감을 결정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정 수준 이하야지 올라가는 거지 뭐 무조건 올라가는 건 말씀한 대로 특히 소규모 사업자 우리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점만 이해하시면 오해는 조금 가라앉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저기 사업주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험이라고 하니까 우리 다른 보험들은 뭔가 사고 나가지고 자동차 보험도 교통사고 나가 처리하고 하면 그 다음에 보험료가 쭉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관련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재 관련해서 좀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좀 질문 그러시죠? 풀어보고요. 네네. 회사가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의도적으로 막는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특히 의도적으로 막는 경우에는 이제 그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그런데요. 왜냐하면 특히 건설 현장은 그 보험 가입자 그러니까 원청 그냥 발주를 받은 제 1군 건설사든 그냥 건설사 제일 큰 곳에 보험 가입자로 해서 산재를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보다 다른 광급 공사 수주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 의도적으로 막는 그런 행위들이 조금 많이 건설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약간 오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재보험료는 우리 사장님이 100% 부담이 맞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다쳤는데 보상을 못 받는 불이익은 입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재 보상 받는 데는 우리 사장님이 그 보험을 가입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업체한테 불이익이 어떤 건지 알려드리면요. 사실 보험 가입, 산재보험 그 사업장 가입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면 미가입 기간이라고 하죠. 그때 산재가 발생하면 그 다친 직원에 대한 보상 금액의 50%를 납부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로복지공단에 그 다친 직원한테 나간 보험 급여의 50%를 보상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무한정 다 구상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산재보험료 내셔야 될 그 보험료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긴 합니다. 네. 자, 이제 시선을 최근에 과로사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택배 업계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택배 업무하시는 분들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네, 가입하셔야 되는 당연 가입으로 돼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도 그렇지만
그 산재보험을 적용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 회사 직원 같으면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당연가입. 우리 그 택배 뭐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분들, 뭐 보험 설계사나 레모키 기사분들, 택배 기사분들도 당연 가입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 회사 직원과 다르게 적용 제외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자, 보험하면 70일 이내로 당연히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70일 이내로 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서 산재보험을 적용을 받지 않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게 왜 나오냐. 우리 산재보험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는 회사의 100% 보험료 부담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특수형태 종사자들 경우에는 5대5로 해놨어요. 네. 사업주, 고용주, 그러니까 그 고용주 5, 사업주 5, 그 다음에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 5, 네, 50대 50으로 해놓으니까 이런데 조금 부담감을 느끼신 분들이나 또 그걸 내줘야 되는 사업체의 암묵적인 조금 강압, 뭐 요구 이런 거에서 그 적용 지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저번에 한 분 돌아가신 분도 그 수일 전에 적용 지혜 신청이 돼 있어서 산재 적용을 못 받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받지 못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뭐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당연 가입으로 해놨으면 그 열애 없이 적용 제외라는 건 없게 그냥 그 당연 적용으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적용 제외 신청은 없애버리는 걸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대5면은 근로자의 부담도 좀 꽤 있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더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구간이 있어요. 급여의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있는데요. 사실 뭐 좀 불합리하죠. 뭐 근로자는 회사의 100% 부담인데 좀 5대5로 해놓으니까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로자들은 기업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사업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모든 사업주 분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중소기업 사업주나 좀 영세한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시던 사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도 당연 가입이 아니에요. 임의 가입이라고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만 하실 수 있어요.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의 사장님하고 나홀로 사장님 있으시잖아요. 예전에는 나홀로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좀 업종을 구분 지어놨는데요. 지금은 업종 불문하고 사장님 혼자 계신 분이면 그냥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면 또 산재보험에 희망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좀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산재보험 아닌 질문인데 1081번님, 아내가 육아휴직 중입니다. 최근 복직을 앞두고 회사와 연락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워 복직하면 임금의 30%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수용하기 어렵고 향후 퇴직금마저 30%가 삭감되는 경우를 우려해서 하루도 근무하지 않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남아있는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데 엄밀히 유급 근무이므로 복직으로 간주해서 삭감된 임금으로 연차 수당이 제공되나요? 아울러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복직, 육아휴직 후 복직하실 때 회사가 어려우니까 30% 일방적으로 삭감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응답을 드리면요. 우선은 육아휴직 법에 의하면 육아휴직 복귀할 때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임금 체불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해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아있는 연차의 문제입니다. 그냥 퇴사하시기로 그냥 그거 뭐 정남이 떨어져서 안 다니시려고 퇴사하시려고 결정하신 것 같은데요. 퇴사하시면 남아있는 연차는 기존에 우리가 삭감되기 전에 급여로 계산된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가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임금 삭감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금 체불, 임금 삭감이 예정돼 있잖아요. 1년에 2개월 이상이 다 예정돼 있으니까 자진해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의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긍정적인 아주 답변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왜냐하면 회사가 좀 어려우신 거는 맞지만은 그 무턱대고 임금을 30%씩이나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거는 우리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걸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4471번님. 4대 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기본 3.3%만 공제하고 6개월 근무했다면
월차라든지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무 시간은 하루 12시간입니다. 하셨네요. 네, 어떤 업종에서 근무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역시나 계약은 뭐 프리랜서 3.3% 세금 떼는 계약으로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그 실질이 우리 직원하고 똑같이 출퇴근에 적용을 받고 회사 사규의 규정을 받고 그다음에 다른 근로자처럼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거나 이런 인정 근로자성의 인정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은 3.3%를 뗐다고 해서 다른 근로기준법상 조항을 배제받는 게 아닙니다. 다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네, 연차도 적용받으실 수 있고요. 주휴수당 등도 받을 수가 있고. 당연하죠. 근데 3.3% 뗐다고 하시니까 월급이 얼마이신지 모르겠지만은 급여가 많다고 하면 아무래도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걸로 계약해서 결국에는 그 급여가 일한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거의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라고 하니까 월급여가 얼마인지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7479번님. 만약 건물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데 청소를 목적으로 한 명을 고용한다고 하면 산재보험료를 월 얼마씩 내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아, 네. 요분에 청소하시는 분 고용하시면 이분의 월 급여, 월 보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산재 보험료가 나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월 보험료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인지 아시려면 월급은 얼마 정도 주려고 하는데 산재 보험료 얼마입니다. 이러니까 요거는 사실 우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산재 보험료율 계산하는 그 란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거기에 포털 검색해서 근로복지공단 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산재보험료율 아니면 그냥 포털에다가 산재보험료 계산이라고 하시면 그 요율 계산하는 계산기 비슷한 걸 다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일단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월급 넣으시면 이제 딱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궁금증 해결하시길 바라고요. 9877번님, 중소기업인데 사장님이 독단적으로 연월차를 못 쓰게 하고 돈도 지불을 안 하는데요. 나갈 때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당연히 연호차 당연히 생기는 거니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우리 3년 이내 인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거든요. 그래서 무한정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나가실 때 청구하신다 하면 역산해서 3년치만 받으실 수 있다.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많나 봐요. 저 노무 상담하면서 느끼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래도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법이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인정이나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고 또 자기 나가서 자기 권리를 좀 주장하면 내가 얼마나 잘해준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정에 호소하는. 그렇죠. 정에 호소하시긴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는 조금 지난 것 같고요. 최소한의 법이라도 조금 지켜주시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로 훈이님께서는 오토바이에 치인 적이 있습니다. 출근 중에요.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강제 출근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 출근 중에 다쳤는데 회사에서 무조건 강제 출근을 요청하면 그것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출퇴근제는 동상의 경로를 통해서 출퇴근하던 중에 다친 채 사고 역시 산재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병원에 가는 게 더 급한데 출근을 요청해서 아니면 불이익을 준다. 그거는 병론을 하고 당연히 산재 처리되는 겁니다. 산재 처리는 당연히 되는데. 당연히 출근 여부하고는 이제 그거는 너무 없어요. 부당한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언뜻 듣기로 출근 안 하면 회사 해고해 버린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서는 절대 해고 금지 기간이라는 걸 정해놨어요. 산재로 요양한 기간과 그 후 30일 기간에는 절대 해고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출근하시다가 동상에 집에서 회사로 가는 맨날 다니던 경로로 다니시다가 오토바이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나셨으면 산재잖아요. 근데 회사가 정말 출근 안 했다고 해고해버린다. 절대 23조 2항 절대 해고 금지 기간의 위반이니까 그렇습니다. 회사는 그에 따른 죄책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군요. 직원이 다쳤는데 강제 출근 요청하는. 이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5029번님. 얼마 전에 물건을 나르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다쳤는데 산재를 신청한다고 사장님께 이야기했더니 보험료 오르면 저보고 낼 거냐면서 산재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전 산재 신청을 못합니까? 라고 하셨네요.
산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장님의 오해를 조금 풀어드려야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료가 무작정 오르는 건 아니고 3년간 납부한 보험료하고 산재급여의 비율을 계산해서 산재보험료의 증감 일정 뭐 금액 이하면 감소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뭐 증가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예. 예, 뭐 결국에는 또 30인 미만 사업장이나 쬐끄만 사업장에 일하시면 산재보험료 뭐 전혀 오르지 않으니까 그 좀 알아보셔가지고 사장님 좀 잘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오해는 좀 네. 없어야겠습니다. 예, 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도요. 예. 예, 아직 잘 안 되고 이게 있어요. 보험에 대한 좀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린 보험은 받으면 무조건 보험료 오른다. 그러니까요. 예, 자동차 보험하고 비슷하고 예. 생각하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이거는 무과실 오해입니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니까 예. 좀 예외적이다. 산재보험은 꼭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492번님, 한식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제 사장님이 이번 달까지만 하고 가게 폐업하실 거라면서 다음 주까지만 나와달라고 하네요. 한 달 전에 안 알려주면 수당이란 것을 받을 수 있다던데 어디서 어떻게 받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우선은 그 수당이 이제 어떤 거냐면 해고 수당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해고 수당은 어떤 거냐면 30일 전에 뭐 직원을 그만두게 하려면 해고라는 거 하려면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그 한 달 월급을 줘야 된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건데요. 예. 지금 이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의 행정 해석이 유권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긴 해요. 예. 그 단순 불황이나 경영난 때문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안 했으면 해고 수당을 줘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에 또 정말 부도로 인해서 사실상 도산이 일어난다. 정말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에는 해고 수당이 또 안 줘도 된다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해고 수당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진짜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예. 어떤 경우인지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해고 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면 받으셔야 되고 안 받으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청구하셔서 또 우회적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유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손님들이 줄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줄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올해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 더 추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언젠간 다시 일어설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동네 소상공인분들을 응원합니다. 마이클 볼튼의 Lean on Me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